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로 외교와 안보를 꼽았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의혹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당내에서 지적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보이는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내구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나덕현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마약 성분 식욕 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과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가 수사 의뢰한 곳만 10곳에 달했습니다.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을 뚫고 송유관 근처까지 땅굴을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석유를 훔치려던 계획은 송유관을 30cm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올해 전국 치과가 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반발 파장이 치과로 번진 건데 간호대학생까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정 없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는데 여러분께 소개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세간의 평가와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지난 1년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평가하는 지난 1년의 소회를 먼저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안보가 연대를 통해 탈바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핵협의그룹 창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였고 또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복원에 이은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한일 정상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약속을 언급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발언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 사상 최대의 한전 적자 사태를 불러온 탈원전 정책이 폐기됐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노동개혁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대통령실은 이달 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 일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인적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국정 운영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변화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의 부작용에서 찾았습니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 최근에 금융투자나 전세 사기, 마약 범죄 등을 야기했고 이를 바로잡을 법안 역시 거대 야당의 번번이 가로막혔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 당시의 정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인지 홍연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배경으로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꼽았습니다.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하면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사기가 창궐했던 것도 지적했습니다.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듭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증권 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피해 금액만 5천억 원이 넘었던 옵티머스 사건 연루 정관계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당시 여권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고생이 마약을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 된 것도 당시 여권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조직과 유통에 대한 법 집행력이 위축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다만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어려웠다고 토로했는데 지난 1년간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35%에 불과합니다.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생중계된 이날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 대통령의 1년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외교는 참사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는데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시 일으킨 1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는 방치됐다며 낙제점을 줬습니다. 1년을 지금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 1년을 불균형, 불통, 불안의 산불이라며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의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참혹한 실정을 바로잡는 1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국회 외통위에서도 여야는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상회담마다 참사가 벌어진다고 맹비난했고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키다리 아저씨 노릇할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평가는 글로벌 호갱 외교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파탄난 대일 외교는 정상화됐고 껄끄러웠던 미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부보다 단단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다. 맞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 1년은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싸움이 아주 치열했던 기간이기도 하죠.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고 야당 역시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제1당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초라한 입법 실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처리된 법안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1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561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1년 동안에는 784건이 통과됐는데요. 이 법안 건수만 따졌을 때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전체 법안 건수고 정부 입법만 놓고 보면 더 저조합니다. 예, 정부 입법 처리 실적은 얼마나 더 저조합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국회에 제출한 법안 가운데 처리된 건 36건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땐 같은 기간 71건이 처리됐는데요. 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법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과된 경우가 윤석열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예. 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소야대 지형 덕분에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을 수밖에 없겠군요.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이 재정 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늘리는 법안과 함께 처리한다며 막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법무부가 내놨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내는 건 고사하고 아예 논의 단계부터 막힌 법안들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져도 꼭 하겠다고 했던 이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은 야당이 노조 탄압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연금개혁은 국회 특위가 꾸려졌지만 여야 모두 미루면서 초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도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예, 반면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곡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는 못했던 법안인데 야당이 되자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5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야당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야당이 수적 우위를 갖고 단독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입법이 부실한 예, 이런 현상이 결국 또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내년 총선까지는 적어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60억 원 가상화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 수사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김 의원의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 한번 기각된 계좌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가능성이 없는데 수사기관엔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지난해 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2개월여 동안 6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거래한 게 비정상적이라고 본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FIU가 자체 기준에 따라 비정상 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한다. 범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FIU로부터 건네받은 김 의원 코인 거래 기록 분석을 마치고 김 의원 계좌 압수수색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은 자금 출처와 관련 전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이후 다시 코인에도 투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산 겁니다. 안산에서 이사해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검찰은 지난해에도 김 의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자금 흐름 파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버티던 김남국 의원도 오늘 결국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당 지도부의 권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 상태로 가면 자칫 제2의 조국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민주당 내부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했지만 김 의원의 해명은 여전히 오락가락이어서 의혹은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최민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한동훈 검찰의 저열한 술수라고 비난하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흘 만에 사과한 겁니다. 김 의원은 또 코인 투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도 어제 당 지도부에 기존과는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주식을 판 돈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김 의원의 예금 통장에도 9억 6천여만 원의 예금이 늘어 투자금 출처를 속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 원금인 9억 8천여만 원을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인으로 번 돈 9억 8천여만 원을 현금화했고 다음에 전세 보증금으로도 사용했다는 건데 코인 투자금을 현금화하지도 않았고 2021년과 2022년에 인출한 돈도 소액이라는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현금으로 실물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적이 없고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연이은 오락가락 해명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전체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앞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이 더 걱정하는 건 법적인 문제보다 이 사태가 도덕적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청렴함을 무기로 내세워온 한 청년 정치인의 두 얼굴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두려움이겠죠. 공개적으로 이런 걱정을 내비치는 의원이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민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카카오은행 대표 출신인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당국이 김남국 의원의 투자를 수상한 거래로 신고한 건 대규모 현금 인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을 찾은 것은 440만 원밖에 없었다. 이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은 공직자가 잡코인 같은 걸로 치부한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위험성이 큰 종목에 몰아서 투자한 건 상식 밖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치코인, 잡코인 이건 뭐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전현직 지도부도 김 의원이 의정활동보다 돈벌이에 집중한 게 아니냐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대선 때 앞에선 지지를 호소하고 뒤에서는 수십억대 코인 거래를 한 것이라며 분별 없는 발언으로 당 전체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도 수십억어치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홍보했던 김 의원을 향해 위선적인 표벌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가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라며 누군가의 상실감을 후벼 파는 몹쓸 위선이자 가난 마케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하나 더 있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가 두 번째 영장 청구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 가기 전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복은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은 강내구 전 감사.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돈봉투 마련하신 거 맞나요? 증거 인멸하셨습니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의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포맷에 강 전 감사가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 전 감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당장 구속 당일부터 강 전 감사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봉투를 나누어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1, 2주 내로 소환한 뒤 이를 받은 의원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들 조사가 끝나면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송 전 대표는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는 폐기하고 프랑스에서 귀국 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내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로 출국하면서 휴대전화를 정리했고 현지에서는 대학에서 제공한 것을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를 일으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더견 씨를 검찰이 전격 체포했습니다. 도주를 우려해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곧바로 체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도 오늘 라 대표와 관련자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이곳저곳을 옮기며 수사망을 피했던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 이사가 좀 오래됐어요. 하루만 돌려보고 감난다만 갔다는 소식이 있던데. 검찰이 라 대표를 거주지에서 체포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10하루 만입니다. 라 대표는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고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다운그레이딩 시켜놓은 이 회사를 그냥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검찰은 라 대표 측근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변모 씨와 안모 씨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이 관련자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투자 피해자 66명은
라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1,355억 원 정도 되는데 투자금이 주가 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함께 고소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주식들은 고점 대비 절반 이하 최대 70%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대거 사들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빠진 만큼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간 SG증권 사태 관련 8개 종목. 4월 마지막 주 줄 하한가를 보인 이후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SG 사태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나흘 연속 급락세를 보이다 닷새 만에 반등했지만 일부 종목은 최대 7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내릴 만큼 내린 것 아니냐는 기대감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은 간큰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폭락 시점부터 지난 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8개 종목은 약 3,323억 원. 특히 주가 낙폭이 큰 삼천리, 다우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매섭게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3,380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낸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상황. 신용과 관련된 것들이 아직은 완전히 마무리된 상도 아니고 주가라는 건 항상 이제 기업 가치에 따라서 사실은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매도 뒤에 또 다른 배경 가능성도 제기돼 반등을 노린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저희가 어제 마약 성분이 든 일부 식욕 억제제와 감기약이 특정 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처방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런 식욕 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병원과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가 수사 의뢰한 곳만 10곳에 달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약성 의약품 처방을 쉽게 해주는 병원으로 지목된 한 피부과 의원. 관련 규정상 식욕 억제제는 체질량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실제는 어떤지 제가 직접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아봤습니다. 펜타민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으려면 체질량 지수가 비만 단계여야 하고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료 1분 30초 만에 별다른 검사도 없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기준을 어기고 식욕 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병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가 투약 제한 기간을 어기고 장기 대리 처방을 해준 전국 병의원 10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실사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명도 요청을 해요.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를 불러 우선 조사한 뒤 수사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식욕 억제제를 상습 과다 복용하면 우울증 등 극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마약 거래 장소로 오래된 주택가의 우편함 등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누린 건데요. 돈이 떨어진 일부 마약 투약자는 마약을 훔치기 위해서 마약 거래 장소로 알려진 주택가를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다세대 주택 복도에 들어서더니 통신 단자 안쪽에 무언가를 붙여놓습니다. 우편함 등 정해진 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는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입니다. 중국인 30대 A씨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지에서 마약 140g을 팔았습니다. 마약 판매책은 이 같은 주택가 건물 계단 아래 등지를 거래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CCTV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국내 중국인 근로자 등 27명에게 마약을 팔았습니다. A씨와 구매자들의 집에서는 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284g이 발견됐습니다.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도 마약을 구매했고 돈이 떨어진 일부 구매자들은 던지기 거래 장소를 다시 찾아가 마약 도둑질까지 시도했습니다.
자기가 돈이 떨어졌고 또 마약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구매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혹시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중국의 공급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에 지하 땅굴을 파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송유관을 노린 기름 도둑이었습니다. 이들은 2달 동안 삽등을 이용해서 땅굴을 팠는데 송유관 30cm를 남기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꽤 깊고 넓게 파서 성인이 오가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외곽도로 근처의 한 5층짜리 모텔입니다. 지하실 벽에 구멍이 뚫렸고 바닥엔 합판을 깔고 조명까지 설치한 땅굴이 길게 이어집니다. 높이와 폭이 80cm 정도에 길이는 9m에 이릅니다. 58살 A씨 등 8명은 지난 1월부터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에서 송유관을 향해 땅굴을 팠습니다. 이들은 모텔 매매를 미끼로 월 450만 원을 주고 장기 숙박을 하며 주위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손님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말도 안 나오고 좀 황당하죠. 일당 중에는 송유관 절도 혐의로 복역한 뒤 1년 전 출소한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B씨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옥천 등지를 돌며 송유관 기름 절도에 실패해온 일당들은 도로 옆에 매설된 송유관과 직선거리로 6m에 불과한 이 모텔을 범행 장소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통행량이 한 6만 5천 대 정도 이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안이 붕괴될 우려도 있고요. 도유를 하다가 폭발. 이들은 손과 진동을 숨기려고 2달 동안 삽과 곡괭이로 9m짜리 땅굴을 뚫었지만 송유관까지 30cm를 남기고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국내뿐 아니라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20여 개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자그마치 8년 동안 도박 자금으로 굴린 돈이 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일당이 쓴 차량과 집에서는 현금만 50억 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회색 가방이 늘어섰고 가방 안에는 5만 원짜리 현금이 가득합니다. 가방 하나에 5억 원씩 모두 30억 원입니다. 38살 A씨 등 69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수익금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필리핀의 위장 법인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으로 바카라와 파워볼 등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도박 자금만 23개 사이트에서 2조 원대에 달합니다. A씨 일당은 대기업 조직처럼 영업팀과 자금 운영팀 등 역할을 맡으며 치밀하게 조직과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했습니다. 경찰 추적이 시작되자 구속될 경우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고 회유하며 증거인멸도 시도했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철저하게 이제 보안을 유지하면서 구속 시 본사에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유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현금 50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범행에 쓴 인출 계좌에서 78억 원을 추가로 찾아내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필리핀에 있는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경기 평택의 한 해군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병사는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해당 병사가 속한 부대가 군대 내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대인데다가 과거에도 각종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서해 바다를 지키는 경기도 평택의 해군 기지에서 해안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를 발견한 선임 근무자의 구조로 목숨을 건졌고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사는 선임한테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골방에 갇혀 3시간가량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근무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시도를 한 거죠. 병사가 속한 부대는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며 과거 헌병대로 불렸던 군사경찰대였는데 지난 2월부터 각종 가혹행위가 드러나 해군 본부로부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취침 시간에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뒤 작은 등 하나만 켜놓고
잘못한 일들을 지적하며 폭언을 하는 일명 백등이란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점호나 집합을 알리는 공지 방송이 나올 때마다 후임병들은 체력 단련장과 PC방 등을 뛰어다니며 선임병들의 위치를 파악해 상황을 전파해야 했고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선임병들로부터 폭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2월 부대 내 부조리들을 파악하고 군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며 부대 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민입니다. 모레 전국 치과가 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반발에 따른 파장이 치과로 번진 건데요. 간호사들도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간호협회 임원진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간호대 학생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둘 다 다치는 치킨 게임 양상입니다.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간호협회 회관 앞 천막에 단식농성 1일차란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연경 대한간호협회장 등 임원 5명이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겁니다. 사생 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이 자리에 간호협회가 집단 행동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인 1정당 가입운동 준비에도 착수했는데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동시에 여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간호대 학생과 교수들도 간호법 지지 회견을 열었습니다. 특정 직역의 거짓 선동에 휘둘려져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맞서 의협 등 의료연대는 11일 2차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지난 3일 1차 파업 때와 달리 이번엔 동네 병원 단축 진료에 더해 치과 하루 휴진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 파행이 올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내 최초 외국인 학교인 서울국제학교에서 거액의 교비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학교 재무실장이 학교 돈 수백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132억 원을 날렸는데도 학교 측은 신탁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은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서울국제학교 앞. 학부모들이 학교 측 횡령 의혹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2월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의 감사 결과 교직원 A씨가 교비를 사모펀드에 넣었다 132억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2차례에 걸쳐 교비 220억 원을 홍콩계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환매 중단 사태로 절반 정도만 회수한 겁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비 220억 원을 당시 안전한 금융상품에 예치한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직원이 교비로 투자를 한 셈이라며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든 뭐든 한 사람이 국정체제로 돼 있어요. 버거너스 문제도 계속 이의 제기를 했고. 교육청은 또 교비로 전 교장의 가족 건강보험료와 교직원 개인소득세 등을 대납한 정황을 파악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모임을 결성해 이번 횡령 등 사건과 함께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3년 전에도 경영진 200억 원 횡령 사건이 불거졌지만 당시 검찰은 국제학교 교비 성격은 일반 학교와 다르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보름새 3억 원 가까이 뛰는가 하면 금리 상승세가 꺾인 최근 2달 사이에는 4억 원 가까이 반등한 거래도 진행됐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강남권에선 이 부동산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빅대호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2년 넘게 거래가 없었는데 올해 초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린 이후 되살아났습니다. 전용 182제곱미터가 지난 3월 2건 거래됐는데 보름 사이에 금액은 2억 8천만 원 뛰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전용 115제곱미터가 2달 만에 3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서초구는 3주 연속 오른 상황. 시장에선 강남권 부동산 바닥론이 다시 제기됩니다.
올해 초에 부동산 규제 해제 이후에 강남권에서 수억 원씩 반등한 거래가 나타나는 등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강남권도 재건축 호재가 있거나 대표단지 위주로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 바닥론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꺾이고 반등 거래가 이어져서 강남권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바닥을 쳤다, 이제 본격 반등 신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신중한 거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국회가 탄핵을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나온 이 장관은 국정 공백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발언했고 재판을 방청하러 온 여야 의원들은 재판정 밖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오간 발언들은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인 탄핵 심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힙니다.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재판정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국회 측은 이 장관이 헬로윈 참사 발생을 예방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탄핵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헬로윈 참사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헬로윈 참사 당일 이 장관의 행적을 놓고도 국회 측은 통화내역 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장관 측은 이미 제출했는데 국회가 억지를 쓴다며 맞받았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여야 의원은 법정 밖에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탄핵 소추권이 남용됨으로 인해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쟁점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헌재는 23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행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부가 현재 3%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겠다며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에만 맡겨둔 결과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산업에 정부가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게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정부 계획은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1%는 시스템 반도체로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 이상 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메모리 시장을 70% 이상 장악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산업 생태계가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기술 로드맵을 통한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 세계 1위의 반도체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정부가 본격적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공략을 위해 로드맵을 세우고 투자에 나섰습니다.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2030년까지 인공지능, 6G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25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과 설계 능력을 키워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책과 계획들이 연구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요금 인상 시기가 계속 늦춰지면서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적자도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안에 한전이 자구책을 발표하고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안도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 한전의 회생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의 이번 1분기 실적 전망은 영업손실 5조 5천억 원, 올해 연간으론 적자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전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요금 정상화 시기, 폭. 적자 지속에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재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위직 성과급 반납 등 재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자구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이 마련 중인 자구책은 임금 동결과 반납, 부동산 분할 매각 등을 포함해 2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입니다. 한전의 뼈를 깎는 조치가 선행돼야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던 당정은 이르면 내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킬로와트 시당 7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소폭 인상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대폭 인상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한 20-30원 수준으로 올리고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정승일 한전 사장 사퇴 요구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자구 노력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장현수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 일가족은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 옷을 바꾸려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상을 파고든 총격에 현지 교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모금 사이트입니다. 한순간에 부모와 동생을 잃고 홀로 남은 6살 아이를 위한 응원과 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일가족은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 옷을 바꾸려 주말에 쇼핑몰을 찾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자주 가는 몰에서 발생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 교인이시고 여기 동포들은 더 충격이 정말 크거든요. 해당 지역 한인회는 좋은 평판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인 가족의 소식은 너무나 안타깝고 큰 슬픔이라고 추모했습니다. 교민들은 증오범죄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방탄조끼 입어야겠다. 내가 나를 지켜야겠네. 총을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이번 사고는 너무 마음이 아픈 사고였어요.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신들은 숨진 총격범이 쇼핑몰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를 알아본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 3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됐지만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정신건강 탓으로 돌리며 총기 규제 강화에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사시는 동네에서 무인 점포 한두 개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편의점 업체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 매장 업체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은 이용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수준이기도 했는데요. 이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편의점 앞 키오스크에 신용카드를 넣고 전화번호로 인증을 마치자 출입을 할 수 있는 QR코드가 나옵니다. 한 편의점 업체가 시범 운영 중인 곳인데 입장부터 상품 문의, 결제까지 모두 직원 없이 이루어지는 무인 매장입니다. 상품을 들고 출입문을 나오면 주변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해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첨단 기술을 앞세운 무인 매장뿐 아니라 밤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편의점 4사의 무인, 하이브리드 매장 수는 2020년 500개 정도에서 지난해 3,300여 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도 추가 매출 증대를 원하시는 고객들을 그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심야 시간대에도 이제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편의점들이 빠르게 무인 매장으로 전환하는 건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주유 수당까지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데다 심야에는 직원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전국 편의점 5곳 중 한 곳은 아예 밤에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거의 400만 원. 여기서 또 주유수당이 더 붙어버리면 350? 이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편의점 무인화 바람은 앞으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영화나 인터넷 동영상을 빨리 감기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청 습관이 달라지면서 압축 콘텐츠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변화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지 박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알린 기생충.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15초 분량의 압축본부터 10분 요약본까지 다양한 영상이 쏟아집니다. 책 한 권을 5분 분량으로 줄여 소개하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최근엔 서로 다른 동영상 서너 개를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슬러지 콘텐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압축 콘텐츠의 인기는 무언가를 읽거나 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려는 사용자 심리를 반영합니다. 일본의 칼럼니스트 이나다 도요시는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시간 가성비를 추구하게 된다며 그 기저엔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청 방식이 주의력 결핍과 인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구조적이고 작품성이 좋은 작품들을 집중력 있게 보지 못하는 콘텐츠 전체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볼거리의 시대. 달라진 소비 습관이 콘텐츠 트렌드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열린 선발전에서 올 시즌 개인 최고 성적인 2m32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m32는 올 시즌 세계 3위 기록입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우상혁은 첫 번째 점프에서 2m16을 가볍게 넘으며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점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2m32에 도전했는데 그저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1차 시기만에 여유롭게 바를 넘으며 올 시즌 개인 최고 성적을 작성했습니다. 그제 카타르에서 귀국해 경북 예천까지 이동하는 엄청난 강행군에 1시간을 겨우 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점프였습니다. 진짜 너무 기분이 좋네요. 2m32는 올 시즌 세계 3위 기록으로 그간 우상혁을 괴롭혔던 발목 통증 우려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30 올려 이러면은 막 동공 지진 나는데 오히려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자신감 있게 들이밀었습니다.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을 통과하며 마음의 짐까지 덜어낸 우상혁의 시선은 아시안게임을 향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은메달을 땄던 만큼 항저우에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금메달이요? 따야죠. 따야 됩니다. 즐기는 마음으로 금메달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개인 최고 성적으로 자신감에 찬 우상혁은 내일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골든 그랑프리 대회를 준비합니다. 예천 스타디움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윤세영 SBS 미디어그룹 창업회장이 세계체육기자연맹 AIPS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윤 회장이 첫 수상입니다. AIPS는 윤 회장이 스포츠 행정가와 방송인으로 30년 동안 한국 스포츠 발전에 힘썼을 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 교류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회장은 프로농구 KBL 초대 총재와 대한골프협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고아가 된 봉제 공장 여공이 도금 공장 공원을 기댈 곳으로 삼아 단칸방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시켜서 가난 체험에 나선 부잣집 대학생이었습니다. 덕택에 진귀한 경험을 했다며 돈을 내미는 그를 내쫓고 여공이 낙담합니다.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박완서의 소설 도둑맞은 가난은 이제 가난이 상품이 되고 마케팅 수단이 되는 지경까지 진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그의 낡은 가방을 살펴봅니다. 늘 들고 다니면서 청렴의 상징처럼 부각됐던 바로 그 가방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다른 신임을 받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택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자신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무려 14%나 올렸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 인상률이 5%로 묶이기 바로 이틀 전이었죠.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그를 경질했습니다.
위선, 파렴치, 내로남불 같은 단어를 떠올렸던 게 아닐까요? 그의 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이제 고급 명품 가방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위선 떨지 말자는 얘기였겠죠. 집은 막 30억,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막 가방은 막 다 낡은 가방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컨셉 버려야 돼. 그랬던 김 의원이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를 지녔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가 내세웠던 가난한 청년 이미지들이 소환됐습니다. 앞부리에 구멍이 난 37,000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 매일 라면만 먹는다. 모텔방 하나에서 보좌진과 셋이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 덕인지 정치 후원금을 가장 많이 걷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푼 주시오 이게. 한 푼 주시면 금융당국의 조사에 이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대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거액을 투자한 가상화폐 세금을 미루는 법안을 발의한 걸 두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곧바로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 눈에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죠. 이게 이해 충돌이 아니라면 대체 뭘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민주당이 애용하는 법꾸라지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비판의 해명이 나오고 또 그 해명을 둘러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주식 판돈으로 코인을 샀다는데 늘어난 예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걸까요? 전세 보전금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도무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지 오늘에 이르러서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 사과로 넘어갈 단계가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당당하다면 스스로 조사를 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눈높이일 겁니다.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니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죠. 이건 법을 따질 문제이기에 앞서 인간의 문제입니다. 개혁파를 자처하는 젊은 초선 정치인의 인간 파산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5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도둑맞은 가난이었습니다. 오늘 강릉 안목해변의 모습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날씨에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는 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반면 내일은 이 강릉을 포함한 동쪽 지역, 오늘보다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고요. 심지어 아침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며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6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모레까지는 큰 일교차를 고려해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밤부터 서쪽 지역은 짙은 안개와 함께 미세먼지도 말썽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빛 자체는 맑거나 구름 많다가 주 후반 제주로 짧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9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